자, 은퇴설계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FP 은퇴설계. 아마 이 과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무설계 원론을 듣고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재무설계 원론 쪽에는 제가 시험 공부하시는 방법 1차 시엔 공부하시는 방법도 잠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쓸만하다 그러면 써먹으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자, 은퇴설계와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은퇴설계 과목은 전체적으로 A과정 같은 경우에 30문항이었지만 여기서 25문항이 나오죠. 재무계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A과정보다 조금은 더 심도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계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들은 내용이 좀 많아졌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쪽에 은퇴설계 개요 쪽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은퇴설계에 대한 이론. 은퇴설계와 관련되는 이론, 여기는 재무설계 원론 쪽에서 했었던 이론들이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자 선택 이론. 자, 소비자 선택이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한다라는 거죠. 합리적.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가정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한계성이 있는데, 그렇죠? 자원의 한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족,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산 범위, 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산이 이제 한계성을 뜻하는 거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효용 이론. 조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설계를 배우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용 이론. 여러 가지 상품 가운데 최적의 소비 조합을 선택해서 구매한다는 이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최적의 소비를 원하는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의한, 그러니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효용과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한계 효용 이론. 한계 효용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근데 아닌 것도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해서도 생산물을 생산할 때마다 체감한다라고 하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예,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한다라는 대원칙을 깔고 가는 거예요. 대원칙을 깔고. 체감한다는 대원칙을 깔고, 자, 재화를 하나 더 소비하면 얻게 되는 효용은, 효용을 의미한다.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맨 밑에 줄에 그게 체감한다라는 거지. 감소한다. 내가 가장 많이 예제를 드는 게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우리 경제학 서적에서는 빵이죠. 예, 빵 하나 먹었을 때, 배고플 때 빵 하나 먹었을 때 효용감, 만족도 높죠. 2개 먹었을 때, 3개 먹었을 때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먹을 때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한 효용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 고문할 때도 이렇게 먹을 거 계속 줘가면서 끝까지 먹으라고 고문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비슷한, 그죠? 미니 시리즈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 빵집에 아이를 가둬놓고, 이렇게 빵을 계속해서 먹이면서, 이게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야, 뭐 이래가면서 끝까지 먹어봐,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리 벌 받으면서 먹어도 배고프면은 맛있죠, 그쵸? 예,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여보면 재화가 두 개라면 각 재화의 한 개용을 각각 가격으로 나눈 단위당 한 개용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값이 동일한 경우 극대화되는 두 값이 동일한 효용에 극대화되는 조합이 되는 거 그걸 찾는 거다. 그게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계유형 체감이 적용이 되는데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은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화를 조합해서 그 가격 대비 조합해서 효용을 맞춘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나 그 효용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효용으로 여기서 효용이 얘는 5가 되는데 얘는 10이 되면 얘를 하지 얘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맞춰질 때까지 조절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뭐 매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 한계형 체감도 있고 균등도 있다. 체감하는데 그 체감하는 거 다 감안해서 같은 애로 소비한다라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은 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옆에 페이지에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평행선상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차이예요. 무차이. 엄격하게 따지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 무차이 곡선 또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있고 이거 소비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이 있어서 소비를 하는데 재화가 여러 개, 재화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등등도 여러 가지 재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하나의 재화만 소비할 게 아니고 재화를 조합해서 소비할 거다. 재화를 조합해서 소비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내 예산선 안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선택을 하겠죠. 예산선 안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이 예산선과 조합이 교차하는 이 지점. 이 지점이 가장 최적의 소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선과 조합이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있는 돈을 쓰는데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거, 딱 거기에 들어맞을 거잖아. 요걸 선택하는 거. 요걸 선택하기 위해서 막 이제 그 각각의 해당되는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선하고 딱 들어맞는 요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무차별 곡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무차별 곡선 한계효용 이론에서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수적. 이거는 뭐냐면 이거 효용이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쉬운 얘기기도 한데 효용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수적인 거예요. 이거 숫자로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숫자로 나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숫자로 안 나와. 이게 이제 서수적인 거예요.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 거기서 보시면 이게 기수적인 건 이게 측정 가능하다. 서수적인 건 측정 안 된다. 그걸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그냥 얘가 좀 더 얘보다 난 것 같아. 뭐 이렇게 측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비교해서 순서만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서술적 효용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순서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은 다양하고 그 조합에 연결된 선인 무차별 곡선 중 가장 큰 만족도를 주는 무차별 곡선상에서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각의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예산선에 가장 맞닿는 이 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림 1-1처럼 우하향하게 된다는 거죠. 무차별 곡선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하향한다. 예산선하고 맞닥뜨리게.
그림 그리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이걸로 다 표현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효용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대체율, 그다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한 개 대체 그러니까 여기 대체율인데 빠져 있죠, 그렇죠? 예. 감소하기 때문에 원점 모양으로 봤을 때 볼록한 형태를 가진다. 제가 지금 볼록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원점에 대해서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원점에서 멀수록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겠죠.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은 더 커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예산선이 있으니까 여기 더 멀어오면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효용이 떨어지는 거고. 효용에서, 이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더 좋은 거니까 얘는 효용이 떨어지고 얘는 불가능하고 예산선 밖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선하고 겹치는 게 이제 좋다. 이걸 선택하는 거다. 이게 최대 효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경제원론 강의할 때는 이것만 갖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득효과, 대체효과 뭐 이래가면서 기울기가 있고 곡선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자, 요 부분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자, 요선에서 선택한다. 요거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예산선과 겹치는 이 점에서 선택한다. 자,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효용은 크다. 두 번째 선택됐어요. 그리고 얘는 선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됐고, 얘도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선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됐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왜 기울기가 이게 볼록하냐라는 건데, 자, 내가 만약에 여기 X재화가 있고 Y재화가 있을 때 각 재화의 양이 많으면,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얘도 탐이 나. 자,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얘도 탐이 나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재화보다는 내가 탐이 나는 재화의 가치가 더 높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교환 비율이. 자, 얘가 많이 갖고 있는데 얘가 별로 없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느끼는 가치보다 얘에 대한 효용 가치가 적겠죠. 아, 더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 교환 비율 다른 게 기울기로 나타나는 거고 그 기울기를 이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갖고 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그냥 기울기는 볼록하다로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제가 경제 원론 강의해야 돼, 지금서부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곡선이 있을 때, 자, 비용과 만나는, 그래서 예산선과 만나는 이 지점이 실현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예산선보다 적겠지만 효용 가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효용의 극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예산선보다 오버가 돼 있으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선택은 얘로 선택한다. 요게 이제 무차별 곡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차별 곡선은. 자, 그 다음에 기간 간 소비자 선택 이론. 기간에 따라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을 현재에 소비할 것인지 저축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할 건지 미래에 할 건지 또는 차용을 통해서 예산을 증가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거다. 근데 인간은 현재를 더 기본적으로 선호하죠. 현재 소비가 되는 것들을 더 선호하지 미래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선호도를 미래로 밀어버리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대가가 필요하죠. 보상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금융에서는 이 보상을 우리는 이자 또는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고단락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기간간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선호, 소득, 이자, 미래의 변화, 이건 소비자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에 따라서. 즉, 이자율이 높으면 현재의 선호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되죠. 그렇죠? 억제력이 되지. 이자율이 낮으면 현재의 소비를 굳이 억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소비에 대한 선택, 소비에 대한 선호. 거기 보시면 기간간 소비자 선택에서는
소비자가 재화의 가격이나 이자율, 소득 등에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소비하는가를 선호하는지 패턴을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뭐 현재 소비로, 미래 소비로, 또 중립,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 쭉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미래의 소비를 선호하면,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면 뭐 이런 부분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소득 변화에 따라서도 소득이 언제 늘어나는 거냐라고 따졌을 때, 소비자가 합리적이라면 현재 소득이나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나 미래 소비 증가하겠죠.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쓰고 싶지, 그쵸?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미래 소득 변화 없이 현재 소득만 증가한다면, 자, 미래 소득이 변화가 없는데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다 소비라는 게 아니라 일부가 저축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소득의 변화 없이 미래 소득만 증가할 때, 내가 지금 잘 못 벌어요. 근데 나중에 많이 벌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참았다가 미래에 쓸 것 같아? 아니면 미래에 벌 걸 좀 땡겨서 쓸 것 같아? 땡겨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는 이제 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용카드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소득 생길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 물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신용카드 긁잖아. 그치? 예. 그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냥 얘기할 때 지금 어떻게든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내년에 진짜 돈 많이 벌 걸로 계획이 돼 있으면 지금 정말 1년 동안 궁핍하게 살까? 아니거든. 그때 가면 해결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자, 부모님한테 상속재산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 많이 받아. 그럼 근데 난 소득이 없으면 내가 궁핍하게 살까요? 부모님 재산 믿고서 흥청망청 쓸까? 뒤쪽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은퇴 설계에서는 미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죠. 은퇴는, 그쵸? 기간의 평화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줄일 거다라는 거죠. 즉, 은퇴 설계로 보면 이 이론에 따르면 은퇴 설계에서 여기는 소득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생활해야 되니 지금 소득이 많을 때 어떻게? 예, 절약해서 이때로 넘길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 세계주의 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자율의 변화. 이자가 변화하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구분한다. 대체 효과, 이자율. 이것도 경제학 강의하게 생겼네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자율이 상승했다. 돈 많이 벌 거잖아요.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는 증가하죠. 그게 이제 소득 효과.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체 효과는 이자율 변화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가 변화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소비를 줄인다. 자, 대체 효과. 자, 저축과 여기서 대체는 소비와 저축이 서로 간의 대체제라고 보는 거예요. 대체제. 그래서 자, 소득 효과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건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은 어느 걸 더 선호할 거다. 지금 쓰는 거와 저축 중에서 저축을 더 선호할 거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의 대체제는 저축. 재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물건에 대한 대체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원래 대체제는 이런 것도 대체제예요. 자, 사과 가격이 오르면 배 사서 먹는다라는 게 대체제거든.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소비와 저축이 서로 대체가 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에 다예요. 그러면 얘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감소하면 저축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증가시키겠죠. 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소득의 효과는 이자율 변화에 따른 실제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저축자인 경우와 그 다음에 차용자인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부분으로 갔을 때 이자율이 올라갔어.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이자가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더 쓰겠지. 그렇죠. 근데 이자율이 올라갔어. 나는 은행에 대출이 있네. 그러면 어때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차용자냐 대출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쭉 적어놓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게 되면 거의 경제학의 일부 강의한 거네요. 그렇죠? 예, 아주 쉬운 부분만 얘기를 했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어요. 생애 주기 가설. 첫 번째,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전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용한다는 가설이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자산을 모아두었다가 은퇴 기간에 자산을 사용하겠다. 이거 재무설계 원론 시간에도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죠. 나는 생애소득을 이렇게 쓰고 싶다. 평균적으로 평활해서 쓰고 싶다는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소득이 늘어나고 줄 때마다 소비를 늘리고 줄이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난 일정한 소비를 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소득은 변한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득을 감안해 봤을 때 소득을 감안해 봤을 때 소비를 평활화시키기 위한 수치를 계산해 보니 이때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쓰고 요 대출을 요 금액 갖고 메꾸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 중에서 요 돈을 메꾸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 돈은 요때 쓰면 나는 평균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생애주기 가설. 그러면 생애주기 가설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벌 때 언제를 대비해서 돈 못 벌 때 대비해서 저축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대요용 이론.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 그래서 효용이 큰 것. 여기도 마찬가지 효용 극대화. 이 효용 극대화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맨 밑에 돈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가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와 다르다는 데서 출발했다. 부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기대효용은 증가하긴 하지만 감소하더라. 그러나 이 모양은 위험 수용 성향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대효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효용과 돈의 가치가 똑같다고 봤을 때는 직선의 모양을 갖고 가죠. 근데 위험 회피자 같은 경우 이 모양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점점 돈이 많아질수록 효용 가치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갖고 가죠. 위험 선호형 같은 경우 이런 형태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대값과 효용 중에서 효용에 해당하는 부분, 효용의 극대화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한참 그래프 갖고서 또 그리고 공식 쓰고 뭐 이래야 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대 효용 이론. 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사람마다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돈이 많을수록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설계와 소득 가설.
원론 쪽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절대소득가설. 그때 케인즈 얘기하고, 대공환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두 번째 줄에 소비와 저축도 증가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체감하는데 저축은 커지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게, 소득을 늘려라 라는 얘기예요. 은퇴설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을 늘리면 저축도 많이 할 거니까 소득을 늘려라.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나요?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지.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근데 사람이 돈을 쓰다 보면은 이거는 미국 통계에서는 7만 5천 불로 해서 나왔던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통계에 제가 지금 금액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그게 있어요. 인간이 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미달러로 치면 7만 5천 불 연간. 그 다음에 그때 독일은 얼마였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이 수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 돈을 계속 버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급감해요. 줄어든단 말이야. 이 이전까지 처음에 이렇게 급히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체감하는 형태를 갖고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계속해서 내가 쓰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게 되면 소비에 대해서 체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소득이 쭉 늘어날 때 소비도 늘어나지만 일정한 상한계에 가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는 이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꺾이는 부분이 뭘로 대체가 될 거다? 저축으로 대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도 늘어나게 될 거다. 이게 절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은 예측 가능한 소득, 불확실한 소득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소득과 임시소득.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득. 그러면 항상소득으로 사람은 항상 소비를 하고 임시소득으로 임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임시소득은 상당 부분이 저축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이것도 생애주기 가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사람은 예측 가능하게 소비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항상 소득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어쩌다 임시소득이 툭하니 한번 들어오면 그걸 갖고 전체 평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잠깐 동안에 소비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에 따라서는 저축이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소비와 관련 짓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소득에서는 첫 번째 줄에 소비가 현재소득뿐만 아니라 항상소득, 임시소득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바로 밑에 명절 상여금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밑에 항상소득과 항상소비로 구성이 되고 임시소득과 임시소비로 구성이 된다. 바로 밑에 항상 일정한 소득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이 된다. 바로 밑에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항상소득이 증가하고 평균 소비 성향도 증가한다. 근데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이게 포인트죠. 임시소득이 증가하면 분명히 평균 소득은 높아지게 되는데, 그쵸? 평균 소득은 높아지게 되는데 소비는 감소하죠.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거죠. 왜? 얘는 고려하지 않은 소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은 감소하겠지. 소득은 늘었으니까, 늘고, 얘는 안 늘고, 그러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종신연금 받으면 항상소득이고 이런 부분들 쭉 나오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주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생애주기 가설. 이 얘기죠. 같은 얘기를 앞쪽에서도 나오고 뒤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생애주기 가설이 있었잖아요. 15페이지에. 예, 그 얘기를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근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거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제가 이 뒤쪽에 있는 내용하고 다 포함해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끝. 그리고 상대소득 가설.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가 현재의 소비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최고 소득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계층의 소득.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현재 내 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나 또는 내가 속한 중거 집단. 내가 추구하는 중거 집단과 관련된 거기 자신의 사회 계층에 대한 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 계층이 이제 중거 집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남들 쓰는 만큼 나도 쓰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쓰던 버릇이 있으면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은퇴 이후 소득은 급감하지만 소비는 잘 안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행동예무화. 우리가 앞쪽에서 은퇴와 관련되는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든가 한계 효용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경제학의 대전제는 한 가지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효율을 추구한다. 그리고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들어봐도 어려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또는 얼마의 돈을 들고 마켓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마켓에 가갖고 그 중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게 상품을 고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아마 가능하기는 할 거야. 한 5만 년 정도 지나면. 그 모든 상품의 효용을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비용선과 무차별 곡선의 우리 얘기한 그게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생각하는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걔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이제 효율적이라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 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와 그 상품이 주는 효용 가치를 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조합하려면요, 슈퍼컴퓨터 가지고도 한 10,000년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보이잖아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아닌.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행동제무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얘기는 틈틈이 했겠지만 대놓고는 못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죠? 자, 행동제휴학 소비자 선택 이론은 소비자가 합리적이란 가정하에 설명되는 이론이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전망 이론,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망 이론. 이 프로스펙트 이론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그냥 지은 거예요. 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졌냐? 그냥 생각나서 지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돼요. 일단 항상 중요한 전제는 불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이 전제가 되게 되면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근데 불확실성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기대유형 이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명하긴 하지만 중거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유형 이론도 불확실하지만 최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거점이 다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고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기준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기대효용 이론으로 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나는 100만큼 좋아해야 돼. 그죠? 100만큼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50을 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전에 50 벌었었는데 이번에 100 벌었으니까 내가 100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라 50만큼 좋아하게 돼요. 왜냐면 전에 벌었던 전에 이렇게 나 잘 날렸어 이러다가 조금 더 잘 날르면 처음서부터 잘 날른 것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잘 날른 것만큼만 좋아한다라는 거지, 사람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100만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거만큼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게 이제 전방이론인 거고, 요게 저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효용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내가 200만 원 벌었다. 그럼 200만큼 좋아해야 되는데 전에 번 거가 있는데 요것뿐이 못 벌었어? 전에는 400을 벌었어. 근데 요번에는 200 벌었어. 자, 원래 200 벌었으면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제로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근데 전에 400 벌었는데 요번에 200분이 못 벌었어? 200 까진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들긴 했지만, 자, 소비자의 합리성을 가정한 기대유형에서는 이익과 손해의 판단점이 제로다. 0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100만큼 벌었으면 100만큼 좋아해야 되고 100만큼 빠졌으면 100만큼 아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100만큼 벌었는데 50만큼 좋아하고 100만큼 빠졌는데 150만큼 빠진 것처럼 슬퍼하고,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 중거점이. 그래서 이 중거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내가 어느 선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전망이론은. 기대유형이론은 원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쭉 뒤에 설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설명이 나오는 거라서 20페이지에 네 번째 줄까지 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전망이론과 기대유형이론은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중거점을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유형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다 하면 만족감의 크기도 같지만, 이게 이제 사람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100 벌었으면 100 좋아해야 되고 100 잃었으면 100 싫어해야 되는데, 전망이론에서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100 벌었는데 50만큼 좋아하고 100 잃었는데 150만큼 슬퍼하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락 맨 끝에 전망이론에서는 기쁨보다도 슬픔을 더 큰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심적 회계와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 심적 회계,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에 행동학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예. 심적 회계,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얘기하는 심적 회계, 그리고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 그러면 현금보다 신용카드 쓰는 걸 더 선호하죠. 왜? 현금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보이니까 쓰기가 아까워. 근데 신용카드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돼. 그쵸? 근데 다음에 이제 결제할 때 되면 가슴은 좀 아프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똑같이 심적 회계와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은 그런 거예요.
그 심적 회계를 여기다 도입을 해서 똑같은 돈이더라도 현재 소득 계정, 자산 계정, 미래 소득 계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똑같은 돈이더라도 내가 여기다 계리하느냐, 여기다 계리하느냐, 여기다 계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소득 계정은 소비를 금방 해버린다라는 거죠. 얘는 조금 더 망설이고 얘는 더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돈이더라도 내가 어느 계정에다 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소비하는 패턴은 달라진다. 그게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현재 소득을 사용할 때 소비 성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미래 소득을 사용할 때 가장 낮았다.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이 있을 때 미래 소득 계정에다 넣어버리게 되면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보험에다 넣느냐, 정기 예금하느냐, 아니면 그냥 입출금통지에다 넣느냐. 근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어. 보험에다 넣으면 깨면은 손해보니까 안 깰 거잖아. 정기예금도 이자 손해보니까 안 깰 거고, 근데 예금은, 보통 예금에 있으면 그냥 빼서 쓰겠죠. 그쵸?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더라도.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 틀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죠. 동일한 현상을 어떤 틀로 제시하느냐, 어떻게 틀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긍정적 프레임에서는 대체로 확실한 것을 선택해서 위험 회피적 성향 선택을 하고, 반대로 부정적 프레임에서는 불확실한 것, 즉 위험 선호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사막과 물이죠. 사막의 나그네와 물. 물통을 보니까 절반이 남았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계속해서 살 의지가 생기고, 이제 절반뿐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예시.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들은, 저거 관련해서 또 하나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병원. 병원에서 환자한테 이 병원은 몇 퍼센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프레이밍 효과. 제시되는 틀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 계획적 행동 이론. 이것도 원론 시간에 그죠? 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몇몇 가지는 원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쵸? 요건 행동과 태도. 행동에 대해서 태도, 주관적 규범, 그 다음에 의도. 행동 의도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 태도가 있고, 주관적 규범이 있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여기에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 행동 이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죠. 지출 관리에 있어서 팁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 통제력을 늘릴 수 있는 전략. 통제. 그래서 이걸 지각적 행동 통제감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행동 통제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의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담배를 끊겠다는 태도는 분명히 좋아요. 주변 사람들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안 끊어. 그건 뭐가 부족한 거야? 의지가 부족한 거거든. 그죠? 예. 연금 자산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태도는 있어요. 남들도 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해. 왜? 당장이 급하다고. 의지가 부족한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번 차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소비자 선택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부분은 뭐죠?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효용 극대화. 그래서 한계 효용. 우리 효용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한 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감하는데 한 단위를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쓰는데 그게 더 이상 효용이 없을 때, 그때가 이제 한계죠. 그 한계는 계속해서 체감하죠. 그렇죠? 체감하다가 이제 그 균형점에 오는 거죠. 무차별 곡선은 무차이 곡선이죠. 차이가 없다. 어디서 얘들 사이엔 차이가 없다. 얘는 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평면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이 있으면 이렇게 등고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평면이지만 얘가 산이라고 하면 얘는 밑에 있는 선이에요. 얘는 그 위에 있는 선, 얘는 그 위에 있는 선. 그렇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들 사이에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지. 얘들 사이에. 그래서 무차별, 무차이 곡선이다.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그 다음에 볼록한 형태를 가진다.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겹치는 선. 그 선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 이자 금리, 뭐 이자 효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얘기했었죠. 그렇죠? 대체 효과.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의 대체제인 저축을 선호한다. 그렇죠? 소득 효과는 소득이 올라가면 더 쓴다. 떨어지면 덜 쓴다. 기대용 이론 어도 되고, 항상소득가설,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이 있고, 항상소득을 위주로 소비생활하고, 임시소득은 소비도 늘긴 하지만 저축이 또 늘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소득가설에서는 이제 과거에 내가 누군데 뭐 이거하고 준거 집단, 그렇죠? 이 부분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전망이론은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유형 이론하고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이긴 한데, 기대유형 이론에서는 기대값과 효용 중에서 효용이 높은 걸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똑같은 제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로점에서 좋아지면 그만큼 좋아지는 거고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인데, 전망이론에서는 그 기준 준거점을 내가 두는데 그게 제로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로값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득을 보면 좋아는 하는데 손해를 봤을 때는 더 슬퍼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득보다는 손실값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 사실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 심적회계에서는 행동학적 생애주의 가설에서는 내가 동일한 자산을 어떤 계정에다 넣느냐에 따라, 심적 계정에다 넣느냐에 따라 소비의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 프레이밍 효과는 제시된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계획적 행동 이론에서는 통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까지 해서 이론적인 부분 마치고요. 다음 차시는 은퇴 설계에 대한 접근. 앞쪽에서 이론적인 얘기하면서 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뒤에 이제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이론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고, 더 나오지는 않아요.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이 모든 걸, 이제 지금 정확히 뭐 기억은 하시겠죠. 그렇죠? 기억은 하실 텐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의 글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대 효용에 따른 뭐 효용값을 계산하라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얘는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라는 걸로만 아시면 끝. 자, 이번 차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차시는 은퇴설계 접근서부터 이제 복잡한 얘기 빼고, 계산 문제 빼놓고 복잡한 거 없으니까 빼고 한번 쭉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